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혈액암협회 회장 장태평입니다. 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국혈액암협회는 다른 단체와 달리 투병 경험을 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웠던 우리 사무총장이며 직원들이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런 경험, 여러 가지 또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진실성이 있고 성실하고 제가 옆에서 항상 고마워하고 그런 그 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투병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 위원장이신 김기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서울대 변자민 교수님, 세브란스 김진석 교수님, 서울 아산병원의 윤덕형 교수님, 화순 전남대병원의 정성훈 교수님, 이 교수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돼서 투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빌고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의원입니다. 지금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이제 이런 행사를 갖게 됐고요. 작년에도 준비를 다 했었는데 마침 그때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버추얼로 할 때보다 또 이 감정 교류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되고 환자들의 보호자분들의 의사 전달도 잘 되고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조금 늘어나는 추세 있는데 예방 접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 강의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다시 코로나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께 이제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학과 변자민입니다. 오늘 제가 첫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발골수종이 뭔지, 그리고 다발골수종을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대충의 예후와 그다음에 치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질문이 많은데 가장 처음에 접하는 질문들이 무슨 암인가요? 뭐 기가 어떻게 되나요?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또 두 개가 있죠. 혈액내과가 있고 종양내과가 있는데 이렇게 종양내과에서 보는 것들은 간이나 위나 이런 곳에 이제 장기에 생기는 것들이고 이게 흔히 생각하시는 뭐 1기면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되고 말기가 되면은 이제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병인데 우리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피라는 게 우리 몸에서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혈액에 암이 생긴다고 하면 아주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애초에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 자체가 항암이나 아니면 방사선으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암이라는 거는 너무나 쓸데없이 빨리빨리 세포들이 자라면서
자라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이제 분화를 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거는 혈액암 종류 중에 하나이고 골수에서 쓸데없이 형질세포라는 것을 많이 만들므로 해서 M단백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상한 세포들이 생기고 정말로 다발골수종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의미불명의 단세포 감마글로불린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암 전 단계라고 구분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증상 골수종이라고 해서 다발골수종은 맞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치료를 하지 않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유증상 다발골수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얘가 조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백혈병으로 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발골수종에서 백혈병으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전체 다발골수종에서 0.6%에서 1%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M단백이라는 게 골수에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걔네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칼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칼슘이 올라가가지고 고칼슘 혈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뼈통증이 동반돼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침착이 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신부전이라고 하는 게 콩팥이 기능을 잃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골수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빈혈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혈소판이 떨어진다거나 백혈구가 떨어진다거나 해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질 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은 경우에는 뼈가 여기저기가 갑자기 문제가 없는데 부러져서 아니면은 뼈가 아파서 이제 가서 검사를 했는데 MRI에서 문제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혈액암이기 때문에 골수에서 문제가 생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골수 검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골수 검사가 없으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암 전 단계라고 하면은 골수 내 형질세포가 10% 미만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암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10%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발골수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수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수 검사 다 보시거나 아니면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수 검사라는 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조직 검사랑 흡인 검사를 2번 하는 건데요. 그 부분 마취를 그러니까 엉덩이 뼈에 남아있는 골수가 성인에서는 가장 크고 그 밖에서 찌르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엉덩이 뼈에서 보통 골수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종의 조직 검사입니다. 간암이 있으면은 간에서 조직 검사라고 신장암이 있으면 신장에서 조직 검사를 하듯이 우리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인 골수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2번 찌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보통은 하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고 한 번 찔러서 조직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찔러서 그 안에 있는 피를 뽑아내기 때문에 조직 검사와 흡입 검사를 하기 위해서 2번 찌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똑바로 누워서 그러니까 엎드려 누워가지고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새우등으로 누워가지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끝나기 때문에 검사가 오래 걸리지는 않으나 모든 검사가 그렇지만 찌르고 나면은 그 피 같은 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뭐 길게는 4시간까지 조금 안정을 취하다가 귀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한 반나절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뽑아서 어떤 것을 보냐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형질세포인데요. 이런 게 얼마나 몇 %가 있는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 이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발골수종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게 이제 피에 생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데도 전이가 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조직에 침착을 해서 형질 세포종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피 검사와 소변 검사와 골수 검사도 하지만 전신적으로 PET-CT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CT를 찍음으로 해서 뼈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신없이 검사를 하실 텐데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다른 데 문제가 생겼는지 아주 크게 문제가 있다거나 곧 부러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방사선이란 걸 같이 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낸 M단백에 제가 환자분들께 환우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편하게 못생긴 단백질이기 때문에 M단백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얘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맞습니다. 형질세포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못생긴 단백질인 M단백이 나오고 얘네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빈혈도 일으키고 콩팥에 침착을 해서 콩팥에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뼈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M단백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M단백이 얼마가 떨어졌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반응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M단백이 우리 다발골수 중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무증상 다발골수종이냐 유증상 다발골수종이냐고 할 때는 크랩이라고 해서 칼슘이 어떤지 신장 기능이 어떤지 빈혈이 어떤지 뼈병변이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병기 설정을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얼마가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병기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병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피에서 검사를 해서 알부민이라는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베타2 마이크로글린이라는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더불어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골수 검사를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유전자 검사상에서 나쁜 인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기가 얼마다라고 이제 매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ISS라는 스테이지가 이거보다 더 저는 DSS라는 스테이지를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사실은 사용을 해보지 않은 스테이지고 ISS라는 스테이지를 쓰다가 얘가 조금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RISS라는 그런 병기 설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1, 2, 3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병기라기보다는 위험도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험도가 1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위험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생존율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1이다 라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간 위험도가 2다 아니면 ISS 병기가 2기다 라고 하면 중간 위험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엔 중간 생존율이 83개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3기다라고 하면 위험도가 조금 높은 쪽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중간 생존 기간이 4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조금 뭔가 병기 설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따 들으실 것 같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임상시험을 하기 때문에 약제를 쓸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서 그 생존율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상회하게 오래 이제 생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제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증상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으면서 조금 고위험도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임상시험으로
치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정말로 더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다발골수종이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치료를 할 때는 일단은 이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식을 보험을 해주는 나이가 70세이기 때문에 70세로 보통은 끊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식이라는 게 조금 힘든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식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무조건 내가 70세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혈액암 치료를 할 때는 보통은 3단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해 또는 부분 관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병이 컨트롤 될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항암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좋게 하는 공고요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공고요법에 항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식이 될 수도 있고 방사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재발하지 말라고 유지요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3단계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발골수종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혈액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식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항암을 진행을 해서 그 병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이식으로 해서 병을 완전히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재발하지 말라고 유지요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요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3제를 쓸 수가 있고 4제를 쓸 수가 있는데 4제 같은 경우에는 3제와 다른 게 면역 치료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은 특정 군에서는 조금 더 잘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항암을 4번에서 6번 정도 해서 최대한 병의 양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식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고 이식이 끝나게 되면은 유지요법을 할지 말지도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유지요법을 2년 정도 하는 게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식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먹는 약으로만 할 수가 있고 주사로 콤비네이션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먹는 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약이 듣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고 주사약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일정 기간 정해놓고 주사약을 같이 쓰다가 중간에 주사약을 끊고 먹는 약으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은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치료는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져서 아직까지는 완치라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당뇨나 혈압처럼 잘 다스리면서 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 단백이라는 게 초반에 치료를 잘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0에 수렴을 해서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치료를 안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약을 바꿔서 다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요즘은 좋은 치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완치로 이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조금 더 완치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의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재발 이후에 이제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여기 이제 처음 진단받고 아마 초기에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여러 번 재발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완치는 좀 어렵고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재발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가면 갈수록 이제 독성도 적고 효과도 뛰어난 약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주치의 선생님들을 잘 믿고 따라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환자가 재발했을 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증상이 막 생기면서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그전하고 상태는 똑같은데 왜 재발이라고 얘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거는 몸 상태는 괜찮은데 혈액 검사 상으로 이제 M단백이 올라가고 이래서 사실 본인은 전혀 못 느끼시는데도 병원에 가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본인이 이제 재발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놀라시죠. 나는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재발을 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실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생화학적 재발은 혈액 선생님들이 M단백이라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치가 많이 나빠졌네요 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는 안 하고 또 한 2달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발이라 그러면은 빨리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안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재발을 했다고 해서 바로 또 치료가 모든 환자가 들어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아까 말씀드린 고형암하고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임상적 재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발골수종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빈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칼슘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뼈 병변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동반되면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발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경우는 저 옆에 환자는 재발이라 그러는데 치료를 안 하고 있고 저는 재발이라 그러는데 바로 치료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불응한 이런 다발골수종의 치료는 사실은 치료법 자체가 저 사람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했는데 치료 약제가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치료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느냐를 일단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정말 잘 들었으면은 재발 시에 또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질병 자체가 얼마나 이제 재발을 빨리빨리 하고 약에 잘 안 듣는 타입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단 시에 여러분 골수 검사하시면 아시겠지만 골수를 뽑아서 거기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환우분이 실제로 약제의 반응을 잘 유지하고 오랜 기간 잘 갈 건지 아니면은 좀 빨리 재발할 건지를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금 재발 시에 강력한 치료약제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치료도 시작하고 치료약제도 좀 약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나 전신 상태, 동반 질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세가 뭐 90이 넘으신 분한테 아주 독한 항암제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신부전이나 심부전, 심장 상태가 또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약제를 쓰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신 상태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치료에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이 또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신경 독성이 심한다든지 이런 독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또 감안해서 그 다음 약제를 결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선호도를 결정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회사를 좀 열심히 다녀야 되는 나이인데 이게 이제 병원에 너무 자주 오기 어렵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주사 약제를 빼고 먹는 약으로만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환자분이 1차 재발 때 이 약을 쓰고 2차 재발 때 이 약을 쓰고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분하고 저는 다른 약제를 이제 사용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다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치료 전략이라는 거는 다 개인 맞춤 치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우분들을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우분의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약제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그분에게 이제 권고를 하는 거지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모든 분들을 똑같이 치료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약도 너무 많고 조합도 너무 다양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보험이 되는 약재들은 제가 간단히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써 있는 면역 조절제라는 이 약재인데요. 면역 조절제 대부분 먹는 약이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이렇게 말이 비슷하죠. 뒤에 마이드 붙어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은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탈리도마이드 쓰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레날리도마이드 쓰고 실패하면 포말리도마이드 쓰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써왔었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사실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신경 독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탈리도마이드를 1차로 쓰지 않고 레날리도마이드를 1차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포말리도마이드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순서로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경구용 항암제인데 이 멜팔란이라는 약과 시클로포스파마이다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고 이 약들은 단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나머지 약들하고 좀 병합해서 사용하면 아무래도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추가하는데 이 약만 갖고도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항상 저희가 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사실은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긴 한데 이 다발골수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싼 약이고요. 정말 수십 년이 된 오래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정말로 새로 이제 개발되는 약들에 정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 약을 정말 먹게 되면은 밤에 불면증도 오고 얼굴도 붓고 혈당도 올라가고 뭐 상토도 잘 안 낫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합병증들이 동반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선생님들이 빼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이제 효과는 좋아도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나 그 투약하는 그 스케줄을 잘 이제 상의하셔서 조절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작용도 좀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아좀 억제제라는 이런 약이 이제 비교적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신약인데요. 이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먹는 약인 익사조믹과 주사약인 볼테조믹, 칼폴조믹 이렇게 두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약제들을 1차부터 이제 계속해서 주사를 맞게 되거나 먹는 약을 먹게 될 텐데 이 약은 비교적 그러니까 다발골수종 암세포만 좀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표적 치료제 계통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약이 나오면서 실제로 다발골수종의 치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순서는 1차 약제로 보르테조밉을 먼저 사용을 하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에 2차 약제로서 익사조밉이나 칼필조밉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단클론성 항체라는 게 이제 엘로투주맙, 다라투무맙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이야말로 정말로 이제 그 항체 주사라는 거죠. 항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그 약제를 만들어서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암세포에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단백이 있습니다. 그 단백을 찾아갖고 가서 우리 몸에서 그 암세포만 딱 골라 죽이는 그런 표적 치료제 계통인데 이 약제 자체는 단독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기존의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약들하고의 병항요법으로도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워낙 고가약이다 보니까 급여를 단독 치료만 현재 이제 4차 이상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단의 1, 2차에서도 사실 다른 약제와의 병항요법을 이제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는 좋긴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급여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그런 약제의 병용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신, 벤타모스틴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있는데 이런 항암제들은 일부 약제는 머리도 빠지고 뭐 굉장히 독한 약제들이죠. 이런 약제들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대부분 환우분들이 이제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약제로 항암 치료를 주로 이제 하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구용 약이나 주사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독한 항암제들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발을 자꾸만 하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첫 번째 재발을 했을 때는 치료 유지 기간이 뭐 한 1년 반이다 그러면 두 번째 재발하면은
그 다음엔 치료 유지 기간이 1년, 세 번째 재발하면 6개월, 네 번째 재발하면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재발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치료 유지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재발 때 어떻게든 가장 강력한 치료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잘 유지돼 재발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그 고민을 굉장히 의료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주사약제를 이제 저희가 권고했을 때 난 집이 너무 멀어서 무조건 경구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병원을 다니는 목적이 편하려고 다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의 치료가 잘 되고 치료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든 본인 병이 잘 유지가 되고 오래 생존하는 게 최고의 목표지 이게 이제 좀 다니면서 내가 좀 몸이 편하고 이러려고 병원을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제 선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약제 선택을 해서 권고를 드리는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결정하실 때 주치의 선생님을 잘 믿고 권고하는 약제를 잘 따라가시는 게 여러분께 아마도 이제 최선의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제를 하나하나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간단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 보르테조밉이라는 약제는 저희가 지금 1차 약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약제로 저희가 볼테조밉, 최근에는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조인이라는 3제 요법으로 1차 치료를 거의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요법의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러면은 볼테조밉은 재발 시에 단독 또는 스테로이드와 병용 또는 우리가 이제 독소루빗이라는 이런 항암제와 병용해서 재발 시에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보르테조밉은 가장 큰 문제는 신경 독성이 문제예요. 손발이 저린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서 저희가 이 약제는 장기간 쓰기 좀 어려운 주사 스케줄도 보통 일주일에 2번씩 맞죠. 저희가 월목 이렇게 2주 맞고 보통 한 주 쉬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경 독성이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 환우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그런 일정으로 많이 변경을 해서 투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조절제 중에 가장 오래된 약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1차 약제로 많이 쓰여졌는데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가 이제 1차로 들어오면서 이 약제는 지금은 뭐 4차, 5차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약제로 많이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시클로포스파마이드나 멜팔란이라는 그런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이 탈리도마이드도 역시 굉장히 신경 독성이 심해서 장기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오랜 기간 이제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게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인데 이 탈리도마이드의 그런 신경 독성을 없앤 약이고요. 현재는 1차 요법으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재발 시에 단독 또는 저희가 칼필조밉이나 익사조밉과 병용요법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날리도마이드는 부작용이 혈액 수치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많이 떨어져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을 많이 감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신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용량을 좀 감량하는 그런 이제 약제입니다. 그리고 저기 써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혈관 내에 피떡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스피린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항응고제를 저희가 같이 이제 약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발진이 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진 때문에 이 약을 못 먹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이 투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는 레날리도마이드에 실패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날리도마이드를 먹다가 이제 불응이거나 재발한 경우에 이제 포말리도마이드를 쓰는데 포말리도마이드, 스테로이드 이렇게 2제 요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먹는 시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용하는 3제 요법을 더 많은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주사약제인 칼필조밉하고 그다음에 먹는 약제인 익사조밉이 이제 저희가 재발했을 때 사용이 되는데 이 칼필조밉은 먹는 약제인 레날리도마이드하고 같이 병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게 재발한 경우에 칼필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존 이렇게 3제 요법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칼필조밉이라는 키프로이스 약제도 이제 부작용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레날리도마이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라는 수치가 떨어지고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이게 심부전증 증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고 이게 걷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약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시면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그 약제의 투여 일정이나 용량들을 이제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익사조밉은 칼필조밉하고 이제 비슷하게 프로테아좀 억제제인데 이건 경구용 약제이기 때문에 고령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비교적 안전하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신 상태가 좀 불량하신 고령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라투무메라고 아까 말씀드린 단클론성 항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의 약제들에 다 실패하고 4차 이상의 치료제로 현재 급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1, 2차에서도 저희가 다른 약제와 병용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아마도 뭐 수년 안에 이 약제가 조금 앞쪽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약제인 셀리넥스라는 약이 현재 5차 치료제로 이제 국내에 이제 허가는 되어 있는데 아직 급여가 안 돼서 아마 이 약제는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하신 그런 약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약제도 저희 이제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성 연구회에서 이제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이식하고 동종이식하고 뭐 이런 이식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미만의 이제 전신 상태가 괜찮은 분들은 자가이식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70세가 넘더라도 전신 상태가 괜찮은 분들은 실제로 자가이식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자가이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고용량의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쭉 해서 암세포를 좀 죽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조혈 모세포를 뽑아서 밖에다 얼려놓습니다. 얼려놓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용량의 항암제를 몸에다 왕창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몸에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를 다 조절하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이제 원자폭탄 같은 거를 탁 터트리는 거예요. 왕창 터트리고 나면 미세하게 남은 암세포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들이 다 죽으니까 미리 조혈모세포를 뽑아놓은 거를 우리 몸에 다시 넣어주는 이 과정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인데 다발골수종의 치료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신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가이식을 권고하는데 이게 1차 자가이식에 성공적으로 하고 그 치료 유지 기간이 좀 길었던 분들은 재발했을 때 한 번 더 자가이식을 또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발 시에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나이가 젊고 전신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은 자기 거를 뺐다가 넣는 자가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제나 타인 간의 이제 조직 적합형 항원이 일치하는 그런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 골수를 몸에 넣어주는 걸 우리가 동종이식이라고 하거든요. 동종이식은 사실 합병증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한두 분께는 저희가 이제 동종이식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치료 약제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뭐 저희가 설명하는 걸 100% 이제 알아들으시기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의료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개별 환우분들의 치료 성적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치료 결과가 좋아져서 모든 분들이 완치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새로 나온 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발골수종은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세계에는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끔은 나쁜 경찰도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악당이 된 이제 그런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처음 진단받고 많이들 힘드셨을 건데요. 또 앞에서 이제 강의해 주신 내용들처럼 좋은 치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제 아쉽게도 또 이제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이제 다발골수종의 경과를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무증상의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발병을 해서
치료를 하면 병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적지 않은 경우에 재발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또 치료를 하고 또 좀 좋아지고 아주 좋아지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 덜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사실 아주 일부는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치료를 하고 또 2차 치료, 3차 치료 이렇게 거듭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진석 교수님께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항암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폭탄 같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세포에 손상을 주는 이제 그런 치료가 우리가 1차 치료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일부 경구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치료제들과 같이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암세포만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다발골수종의 치료에서 두 가지 치료 기전을 가진 약제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티아좀 억제제라고 해서 벨케이드 등의 약제. 저는 이 치료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소화 불량을 유발해서 사멸시키는 치료제다. 기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는 레블리미드를 비롯한 이런 계열의 치료제는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치료 기전을 가진 약제를 조합으로 해서 치료를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치료제는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표적 치료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표적 이후에 사실 너무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상세포들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혈액학적 독성도 발생을 하고 또 감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표적 치료제가 있었으면 하는 게 환우분들과 의사들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다행스럽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세포인데요. 주로 다발골수종의 세포 표면에만 발현이 되는 표적 단백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찾아서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만 손상을 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치료제들은 항체 기반의 치료제들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제 CAR-T 세포 치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질문을 주시는데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체는 굉장히 표적에 대한 특이성이 강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아래 부분이 손의 모양이라고 로봇의 손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손을 가지고 있는 항체는 이렇게 뾰족한 것만 만나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그란 손을 가지고 있는 항체는 동그라미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모양만 찾아서 손상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다발골수종에서의 치료제가 다잘렉스라는 약과 국내 승인은 되었지만 아직 출시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살클라사라고 하는 이런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항체만 쓰는 것보다는 항체에 항암제를 붙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화살이라고 한다면 항체 약물 결합체, 항체에 항암제를 붙인 치료제는 미사일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 항체 기반의 항체 약물 결합체는 암세포에만 붙게 되고 암세포에 붙으면 암세포가 이게 약인지 모르고 꿀꺽 삼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암제를 삼켰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해서 암세포가 사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방암이나 림프종에서는 일부 이제 이런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다발골수종에도 이제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국내에 승인은 되어 있는데 아직 본격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곧 우리 환우분들께서 치료의 기회를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모든 치료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제도 모든 분들에게 듣는 것은 아니고 아쉽게도 100명의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모든 치료에 실패한 분들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한 100명 중에 30명 정도의 환자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암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효과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오랜 동안 반응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조금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치료제, 항체 기반 치료제 말씀드리기 전에 CAR-T 세포 치료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돼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암세포를 꼭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암세포를 찾을 수 있는 레이더를 달아주는 치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힘이 센 치료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 T세포는 우리 몸의 T세포는 암이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근데 도망 못 다니게 잘 찾아서 죽일 수 있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치료제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이지만 좀 복잡합니다. 본인의 T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T세포를 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유전자를 집어넣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로는 미국에 있는 공장으로 이 혈액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이 생산시설에서 이걸 만드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냉동된 상태로 세포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다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항암제를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CAR-T 세포를 맞아야 되는 거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치료제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수준의 가격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승인이 된 CAR-T 세포 치료제는 아벡마라는 이름의 약체이고요. 좀 그림이 복잡하지만 이 치료제는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암이 좋아졌어요. 다발골수종이. 그리고 상당히 반응이 있는 분들은 통상적인 치료제보다는 훨씬 긴 기간 동안 반응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진 않을 텐데 이런 면역 치료제들이 또 갖는 고유의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마치 폐혈증처럼 혈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주 고열을 경험하는 이런 일부 부작용이 있고 또 신경 독성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근데 그러나 국내에서 이제
일부 이제 림프종이나 백혈병에서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은 잘 저희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티세포 치료제보다 이제 두 번째로 승인이 된 카티세포 치료제는 카백티라는 치료제인데 100명 중에 98명의 병이 좋아졌어요. 사실 놀라운 결과죠. 그리고 이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이 특히 이제 그 미세잔존 병변, 그러니까 병이 혈액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해도 병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암세포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 이런 확률이 100명 중에 90명이 넘었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치료제죠. 그래서 아마도 수개월 내에 국내에도 이제 승인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기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의 일종인 이중항체 치료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중항체 치료제는 원래 항체는 이렇게 손이 두 개입니다. 근데 손의 양쪽의 손의 모양이 원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항체 치료제는 암세포를 그냥 붙잡는 거죠. 근데 이 이중항체 치료제는 손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 손은 암세포를 붙잡도록 만들고 다른 손은 면역세포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와 암세포를 붙여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치료제가 사실 처음 나온 카티세포 치료제만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치료제는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BCMA라는 항원을 인지하는 이중항체 치료제고 100명 중에 6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병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반응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또 다른 표적에 대한 이중항체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제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고 100명 중에 70명의 병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일부 몇 가지 치료제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우분들의 치료 결과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신약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제들이 당장 다 쓰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카티세포를 받은 분들이 있죠. 아주 극소수의 환자분들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셔서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치료제들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이런 치료제들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혹시 임상시험을 권해주시면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치료 권고안인데요. 미국의 치료 권고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환자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참여하실 것을 각별히 권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성, 진행성 질환인 경우에 이식도 할 수 있고 다른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보시면 임상시험을 치료의 한 가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재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것처럼 점점 더 좋은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희망을 잊지 마시고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해서 치료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전남대병원 혈액내과 정송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잘 듣지 못하는 책자로 접하기 쉬운 이제 투병 중간에 어떻게 생활할 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또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강의는 사실 공식적인 내용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돌아가셔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라고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환자분의 각각의 면역 상태 또는 아니면 치료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절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는 중간에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재 상태, 질환의 상태, 그리고 그 질환으로 인한 몸의 상태를 충분히 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6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외래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외래에서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오셨을 때는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일주일째 갑자기 응급실로 오셨어요. 굉장히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셨었는데 처음에 환자분이 이제 왜 이런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을까? 치료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별로 통증도 없으시던 분이 이제 찬찬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나눠드린 책자에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그날로부터 너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환자한테 MRI상 약한 정도의 압박 골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발골수종으로 인한 척추골절이 있었음에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절에 의한 통증이 악화되시면서 바로 입원하셔서 2주간이라는 시간을 거의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저희가 공고드리는 내용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라든지 식생활을 조절하는 것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발골수종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제, 요법, 그리고 신약들이 나오면서 6개월 또는 1년 내에 이 치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말 열심히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은 혼자 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치료 자체도 혼자 가서 혼자 받고 오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혼자 한다면 너무나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간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진단받으면 어떻게 앞으로 치료받느냐와 함께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요? 라는 음식에 대한 궁금증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나 다발골수종은 반복되고 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력,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권고드리는 게 골고루 드세요. 다양하고 균형적인 식사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발골수종의 특징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생적인 청결한 음식을 드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치료 효과를 그럼으로써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비위생적인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장염이나
또는 배탈이 났을 때 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위험성에 환자분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라라고 저희가 권해 드리는데요. 뭐 다 잘 아시는 말이겠지만 밥이 보약 아닙니까? 밥만 나는 잘 먹어도 된다. 사실 이제 젊었을 때나 그게 가능한 이야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는 아니면 이러한 다발골수증 환자분들이 반복적인 치료를 받을 때는 밥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밥 이외에도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기라든지 또는 아니면 생선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채소와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균형적인 식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생적인 식사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 다발골수증 환자분들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탈 나는 것, 장염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함이 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가 지연이 되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잘 못 드시게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밥, 햄버거, 냉면 또는 아니면 젓갈, 된장, 고추장 이러한 것들이 비위생적이냐? 사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음식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있는데 그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아예 금지를 하게 된다면 환자분은 반대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드시고 싶다거나 그런다면 환자분의 면역 상태가 또 지금 치료 상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음식의 조리법은 익힌 식사를 하시도록 공고를 해드립니다. 익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채소를 데쳐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아니면 고기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가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암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 암세포들이 고기를 먹고 나서 더 힘이 세져가지고 내 질환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항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육고기로부터 붉은 고기, 우리가 말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만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성 단백, 두부라, 콩 이런 것들로부터 단백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기를 못 드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물성 단백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혹시 가능하나요? 소고기, 닭고기, 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기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를 드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고기 섭취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고기 자체에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개고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감염성 질환을 얻을 수 있어서 개고기 자체는 별로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기존 가지고 있는 당뇨나 혈압 이런 것들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발골수증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의 섭취는 좀 피하시도록 공고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 다리나 얼굴이 너무 붓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때문에 많이들 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우에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걸 음식을 조심하라는 것보다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인다던가 또는 이뇨제를 쓴다든지 이런 약물적 처치를 선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얼굴이나 다리 붓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줘서 좋아지게 만든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큰 원칙으로는 짜게 드시는 것들을 조금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 좀 짜게 먹는다 그러면 염분의 섭취를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 줄이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물만 마구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염분이 섭취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만 드시기보다는 건더기를 조금 드시는 것이, 그리고 국물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조림보다는 짜지 않게 구이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칼륨이 많이 들은 과일 같은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채는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냐? 사실 저도 조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봤더니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한신장학회에서 신장 환자를 위한 저염식 요리 쿠킹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조리법, 저염식 조리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음식을 제한하라기보다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식사 장소를 바꿔본다, 또는 아니면 식기를 바꿔본다, 또는 아니면 가급적 몸이 힘들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더 입맛이 없어집니다. 운동을 하신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매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리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나오는 먹방,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식욕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적당량, 소량을 자주 이렇게 드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국물만 또는 물 같은 것만 찾다 보면 결국 먼저 포만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과량의 식사 중간에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못 먹고 영양분 섭취가 저는 조리나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특수 영양 보충 음료, 앵커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처방 받으셔서 드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을 떨칠 수 있고 술 자체, 담배 자체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 나는 술을 안 먹으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남자는 2잔 정도, 여자는 1잔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주종이 갑자기 고량주를 드신다면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맥주 1잔 정도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건 나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 마시면 10잔이 되는 사람이다. 그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걷다가 또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한 분씩 물어보는 게 커피는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은 광고 보실 때 이제 흔히 커피 광고 모델로 안성기 씨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안성기 씨가 최근 본인도 혈액암을 앓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죠. 물론 여러분들과 같은 다발골수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커피 드시는 거 가능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 가능하죠. 믹스 커피보다는 블랙 커피가 더 권유해드리고요. 가급적 디카페인 커피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지금 당장 설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커피 자체도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의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면역력을 올리는 식품이 있나요? 주위에서 봤더니 다 먹는다. 버섯달인물 또는 아니면 인삼 또는 해독 주스 또는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올리려면 치료를 잘 받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복용한다거나 써야 된다라고 많이들 듣고 오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면역력을 올려서 치료 효과를 올리는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러한 버섯달인물이라든지 홍삼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치료 효과를 어떻게 만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악영향을 주면서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서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치료를 중단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치료는 치료대로 지연이 되면서 환자분의 치료 과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을철이죠. 가을철. 단감과 홍시 굉장히 많이들 드십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300, 400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약제 중에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건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식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상태 그리고 동반 질환, 당뇨, 혈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주로 높은 산보다는 평지에서 걷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현재 치료가 충분히 받았고 뼈에 이상이 없고 빈혈도 없고 심장에 문제가 없다라면 조금 더 에어로빅이라든지 등산, 달리기, 필라테스 이러한 운동들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허리에 갑자기 무리가 가는 운동이라든지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이 실제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이 거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는 진단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성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거나 또는 아니면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러한 신체적 변화, 통증, 스트레스, 우울감 또는 치료 약제로 인한 발기부전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생활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비뇨기과 진료 협진을 받는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거 먹어도 되나요?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가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 두 번째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서 어느 정도 근력을 유지하자. 마찬가지로 근력 유지를 위해서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식생활 유지법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반대로 담배 조금 피우셔도 되죠. 술 조금 드셔도 되죠. 아, 이거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결국은 환자분 몸 상태, 그 질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긴 투병 생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